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어제 밤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그 바로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짝짝짝.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조금 오래됐는데 꾸준히 안 올리고 또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 어떤 것 때문에 이제 하는지 그런 거랑 그 다음에 1000번 정도 되는 분들에게 여기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또 특히 캐나다에서 중요시 여기는 2가지 정도에 대해서 현상이라고 해야 되죠. 심리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교훈처럼 여러분이랑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목적은 석사를 준비하기 전에도 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되게 일상용이었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소개하고 또 저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석사 시작하게 됨으로써 이 제 채널을 조금 더 유익한 채널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석사를 혼자 준비하면서 불안감도 많이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불안감도 있었다고 할 수 있고 혼자 준비하면서 나름 조금 힘들었는데 유학을 준비하는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이 고민을 하시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가 갈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고민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유학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리고 유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공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마음도 편해지고 조금 더 빨리 그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좀 더 유익한 석사 위주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석사를 캐나다나 미국으로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캐나다에서 지금 석사를 하고 있는 저랑 같은 동지인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20대가 아니신 분들이 또 꽤 많았어요. 20대 후반 아니면 30대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그 말은 대학을 졸업 후에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사를 마치고 바로 시작하게 됐지만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늦은 게 절대 아니라서 혹시 나이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너무 석사를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질문 주시거나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학사를 바로 졸업하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더 드물 정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시고 꼭 도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먼저 첫 번째로 resilience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한국어로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제가 이 단어를 접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접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그 워크숍을 많이 듣거든요. 워크숍이랑 그다음에 컨퍼런스 같은 데를 가면 꼭 이 resilience에 관한 그 한 세션이 있어요. 제가 방금 네이버에 쳐보니까 근데 네이버에 나오는 뜻이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네이버는 진짜 검색용으로도 그렇고 뭔가를 배우기에 굉장히 협소하고 왜곡된 그런 사이트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는 네이버밖에 안 쓰고 구글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구글밖에 안 쓰거든요. 구글링을 진짜 많이 해봐야 돼요. 구글링은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resilience라고 하면 네이버에 나오는 게 충격, 부상 등에서의 회복력 그리고 두 번째 뜻이 탄성, 탄력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리고 그 밑에 블로그에도 뭐 다른 resilience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 보면 변형을 주고 외부 힘에 반발하는 힘 근데 사실 이거가 요즘에 굉장히 핫 이슈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resilience라고 구글링을 해보시면 첫 번째 뜻으로 나오는 게 the capacity to recover quickly from difficulties, tough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difficulties,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을 겪었을 때 그걸로부터 어떻게 빠르게 회복하는
빠르게 다시 바운스백하는 그런 능력을 resilience라고 하거든요. 그 개념을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resilience의 파워를 길러라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화장실에 갔는데도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resilience를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resilience가 뭔지. 그래서 누구나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잖아요. 왜냐하면 뭐든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엄청 많은 스몰한 마이너한 그 스텝 속에서 당연히 고난을 겪잖아요. 우리가 천재가 아니니까. 근데 누구는 그 힘듦 속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디프레스 된 거에 빠져있는 반면에 누구는 바로 인지하고 아니면 아 이거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자기 자신을 위안을 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디프레스에 쭉 빠져있는 게 아니라 그 리질리언스에 리커버하는 그 캐파시티 능력이 강한 사람이 그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었어요. 당연히 석사 준비하면서 힘든 점도 많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resilience에 우리가 탄성을 힘든 일로부터 이렇게 탄성을 하는 능력의 힘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 여기 방금 앞에 영상에서도 끝에 컨퍼런스 간 거 영상 첨부했었잖아요. 근데 그 컨퍼런스가 뭐였냐면 달 리드라고 저희가 달하우즈 유니버시티인데 그 달 DAL을 따서 리드에서 리더십 함량하는 컨퍼런스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학생들이 직접 레지스트레이션도 계획을 하고 모든 세션도 다 계획을 해서 대학생들이 연 그 컨퍼런스였어요. 근데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고 진짜 유익하고 너무 재밌는 컨퍼런스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들었던 한 세션 중에 그 임포스터 신드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세션이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한국어로 가면 증후군이라고 나왔어요. 가면.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임포스터 하면 사기 가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이룬 성취들이 모두 자신의 능력과 노력 때문이 아닌 완전히 어떤 운이나 럭에 의해서 이렇게 일궈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드롬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대학원생들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세션 안에서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저도 임포스터 신드롬에 겪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좀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언제 약간 미천이 드러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있는 거죠. 이게 왜 대학원생들한테 특히 많이 나타나냐면 대학원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약간 그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그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더 얼마나 배울 것이 많은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포스터 신드롬이 대학원생들한테 특히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이제 랩에 들어가게 되면 석사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그 안에 박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사가 하는 걸 보면서 당연히 우린 석사고 박사가 아니지만 어떻게 저 사람은 박사니까 난 이 정도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보통 안 하잖아요. 석사를 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열정이 있고 공부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 박사가 한 걸 보거나 박사의 CV를 보면서 이력서, 자소서를 보면서 진짜 저 사람은 대단하다. 어떻게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대학원생들이. 그래서 이 임포스터 신드롬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각자 어떨 때 임포스터 신드롬을 느꼈고 어떨 때 내가 불안하고 막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경험을 다 디스커션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그 교수님도 본인 발표자가 아니셨는데 그냥 앉아서 어디언스로 그냥 손들어서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 안에서 어떤 처음으로 맡으셨대요. 그러니까 교수로서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매니저 같은 걸로 했는데 그때 엄청 매일 막 불안에 떨었대요. 그리고 막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막 자기를 뽑아준 그 보스가 내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지 알면 나 당장 쫓겨날 거라고 막 이렇게 말했었대요. 근데 그 가족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너를 뽑아준 그 보스가 너 못하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이랬대요. 근데 그 교수가 막 그때 당시에 어떡하냐고 그럼 자기 바로 잘리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랬었대요. 근데 그게 부모님들이 해주신 말씀이 그 보스가 너를 뽑은 거는 너가 지금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고 이 10가지의 태스크를 다 완벽하게 할 거라는 그 예상 때문에 뽑은 게 아니고 이걸 다 못하는 걸 다 알지만 당연히 그 CV나 이렇게 학력이나 나이를 보면 알잖아요. 얘가 바로 학사를 졸업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는 거를 알지만
이거를 내가 트레이닝을 하면 트레이너블 될인지 아닌지를 봤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도를 하면 얘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게 내가 생각한 expectation에 도달할 거기 때문에 너의 그 잠재성을 보고 뽑아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임포스터 신드롬이라는 게 자신이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설령 내가 잘 못한다고 해도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 위에 상사는 그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있고 그걸 다 알지만 나를 뽑았다는 거는 이제 나의 잠재성이라든지 얼마나 그 보스가 트레이닝을 했을 때 트레이닝이 될 만하기 때문에 뽑아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논문도 없는데 학점이 4점, 0점 만점에 3.3인데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알게 된 게 학점이라든지 토플 성적, IELTS 성적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석사를 들어가는, 박사는 모르겠지만 석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장학금을 타려면 당연히 학점도 높으면 좋고 영어 성적도 좋으면 좋겠지만 합격 여부를 단락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지도교수님 컨택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지도교수님 랩에서 하는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나랑 잘 맞는지 교수님과의 그 케미가 얼마나 잘 맞을 건지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석사를 막 지원하는 대학교를 마친 학생들한테 논문이 논문이 한 3-4개가 있고 그리고 온갖 활동 다 하고 volunteer 있어야 되고 awards 있어야 되고 그렇게 다 expectation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캐나다에 있는 교수님들은 더 약간 generous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시고 한번 계획하신 그 플랜대로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안 그러면 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항상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해드리고자 하니까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질문해주세요. 아는 언니라든지 누나라든지 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질문을 그럼 안녕!